삼성전자가 아마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면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FOMC 끝나는 것 자체가 그냥 호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올라가는 기업보다는 정말 철저히 소외된 기업 위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은 뭐 이런 제약 쪽에서 나올 것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드디어 말 많았던 FOMC 회의가 이번 주로 다가왔네요. 네네. 예, 다들 뭐 아직은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큰 언급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 연준 의장이 무슨 발언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 전에 FOMC랑 뭔가 톤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것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고, 미국에서도 인플레, 그 연준 의장이 자꾸 얘기했던 게 인플레는 좀 일시적인 것 같다, 이걸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처음 이 얘기했을 때는 시장이 믿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오히려 금리도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에 시장이 지금 연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플레가,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5%나 튀었는데도 금리가 급락에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가장 컸던 게 전월 대비해서 어쨌든 증가율이 떨어졌고요.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중고차 지수 있잖아요. 중고차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그게 이번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공급이 늘어나면 해결될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크게 우려감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당장 뭔가 뭐 테이퍼링 한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고용지표잖아요. 그렇죠. 연준 의장은 물가와 고용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뛰어넘었죠, 사실 지금 보면. 근데 인식 자체가 이게 일시적이니까 안정화된다고 보고, 그러면 고용이 회복되면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고용지표가 어차피 지금 이제 6월이 지났고 7월, 8월에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그때 데이터들 보면서 연준이 아마 테이퍼링을 좀 빨리 단행을 할지, 아니면 또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네가 그렇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공개되기는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파웰 의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7월 달에 FOMC 의사록이 나와요. 이번에 있는 그 연준 위원들의 모든 발언이 다 담긴 데이터가 7월에 공개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5월 달에 그 이번 달에 발표됐던 그 5월 FOMC 의사록에서 분명히 그게 나왔거든요. 뭐 테이퍼링, 일부 의원이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논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원들의 발언이 점점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수 의견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7월달 돼봐야만 우리가 좀 더 FOMC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우려하실 필요도, 그렇다고 뭐 기대감을 가질 만한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FOMC 끝나는 것 자체가 그냥 호재인 것 같아요. 그 자체로서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예상하는 게 9월 FOMC 회의나 아니면은 9월인가요? 8월 잭슨홀 미팅. 네, 잭슨홀 미팅하고 9월 달이 그 다음에 FOMC인가요? 네. 네, 그 9월 8, 맞습니다. 9월 중에 네.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거의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하신 그 오건영 부부장님도 방송 보니까 그때 8월 잭슨홀 미팅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때 모든 그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8월 달에는 또 7월과 8월의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상보다 안 좋은 게,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대요. 보조금 받는 게 훨씬 더 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왜냐면 9월 달로 가면은 그게 이제 끊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7월 아니면 8월 데이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8월 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좀 테이퍼링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그때도 생각보다 안 좋으면요 그냥 테이퍼링 논의가 되게 미뤄질 수도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해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뭐냐면은 그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좀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개인 투자분들 만나보니까 제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으세요. 5월, 그러니까 4월 말하고 5월달 그리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악재들이 뭐였냐면 공매도 나온다는 거 하고요.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계속 테이퍼링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 안 산 게 너무 후회된대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언론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다 폭락한다 그러고 그런 거 나오면, 근데 그걸 너무도 후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거 다 소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뭐 테이퍼링 한 해 만에 공매도 나온 해 만에 그거는 사실 지엽적인 겁니다. 그게 증시의 대세를 바꾸는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뭐 미국 연준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튀어가지고 이거 통제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70년대 그 미국이 오일 쇼크 터져가지고 그렇지. 제가 기억나거든요. 금리 거의 20%까지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살인적인 금리가 됐어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그때 진짜 일단 대피해야죠. 근데 지금 테이퍼링 하는 건 꼭 그런 것 때문에 하려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통화 정상화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대세 하락가고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벤트 이슈가 나왔을 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빠지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소음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렇게 보면은 그 증권가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말들이 사실 다 맞는 말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뭐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네, 이런 말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뭐 계속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든 불안불안하면서 시장은 흔들리면서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제 조금 요거 지나면은 아마 8월 잭슨 홀 미팅에 또 대해서 흔들리죠. 불안감으로 네. 또 흔들리면서 또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자, 그러나 어쨌든 지난 주말에 이제 또 G7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일단 그 G7 국가들 자체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전부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각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 계속 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G7 회담에서도 뭐 사실 나왔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뭐 있긴 있는데, 결국에 그 약간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 견제가 좀 약간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그 뭐죠? 1대1로인가요? 네, 그거를 중국이 1대1로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옛날에 실크로드처럼 이제 길을 뚫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흥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게 좀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G7 또 우리 한국도 참여를 했지만 결국 여기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의 1대1로를 좀 견제를 하면서 이 모델 B3W인가요? 아마 그런 게 좀 제창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국을 대신해서 신흥국을 좀 인프라 지원도 해주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 합의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아마 이번이 불편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깔아놨는데 G7이 합심해가지고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강력하게 지금 언급을 한 것 같고, 이번 G7 회담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G7 또 우리 한국 말고 한 4개의 나라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긴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이번 G7 회담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 백신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백신을 많이 생산을 해서 신흥국에 좀 우선적으로 뭐 지원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좀 전 세계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뭔가 좀 경제적으로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나오거나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하거나 그런 사실 뉴스들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정치적 그 묘사들이죠. 네, 뭐 다 수사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뭔가는 없었다라는 게 좀 평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하여튼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쨌건 약간은 이제 그 테이퍼링 이런 네. 것들에서 뭔가 공포심이 가라앉는 시장의 네.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FOMC 이번 주 15일인가요? 네. 15일. FOMC요? 16일. 16일? 16일 날 이제. 그 이후, 혹은 그 전후, 그래도 또 시장이 좀 뭐 급락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까? 혹은 끝나고 나서 뭐 폭등을 크게 좀 올라갈 것이냐, 안도 랠리, 혹은 불안해서 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FOMC에서 뭐 정말 갑자기 뭐 급작스러운 뭐 긴축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안도 랠리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6월 말하고 7월까지 특별한 뭔가 이벤트는 없는데 이제 7월이 뭐하냐, 이제 7월이 되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근데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을 거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아마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면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도 2분기 실적 전망치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국내 증권사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스타트가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이제 모멘텀이 시장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결국 저는 실적이라고 보는데, 그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기대감이 높아지면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급등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과 같은 그런 급등장은 아직은 좀 나오긴 힘들지만 방향 자체는 위로 가는, 굉장히 좀 천천히 가면서, 오늘도 보니까 사실 시장이 이제 거의 전고점 부근에 왔는데 코스피 좀 살짝 누르고 또 부진했던 코스닥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요, 되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골고루 가요, 진짜. 한 섹터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데, 사실 지수가 랠리가 나올 때는 몇 개 업종이 딱 주도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하고 만약에 LG화학이나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대표주가 만약에 어느 날 같이 급등을 하면 저는 그때는 위가 열린다고 봐요. 그냥 급등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서로 순환만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저는 완만하게 좀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7월까지는 좀 더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로 갈수록 특별한 뭐 이벤트 없는 가운데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증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저는 되게 좋은 환경,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세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체감할 만큼 팍팍 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며칠 좋네 이럴 수 있지만, 네네. 또 다른 쪽은 그냥 밋밋하다 말고 오르는 것 같더니 하루 이틀 오르다 말고 또 뚝 떨어지고, 네. 이제 다른 걸,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이잖아요. 네.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순환매를 뭘 따라다니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그냥 하나 들고 그냥 묵직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라는 게 그냥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순환매를 따라다니는 순간, 그러니까 그걸 타이밍을 맞추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 순간 그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요, 내가 사면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정말 반복됩니다. 왜냐면은 타이밍을 미리 알 방법이 정말 없어요. 그걸 오늘 바이오가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갑자기 2차 전지 금요일날 날라갔잖아요. 못 맞춥니다. 근데 누가 맞췄냐? 미리 들어가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수익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건 뭐냐면, 너무 올라가는 기업들이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누가 뭐래도 제일 강력한 주도주가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 그죠. 원전 테마로. 근데 완전히 갑자기 또 최근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그거를 내가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가신 분들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느 한 섹터가 그냥 계속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돌고 돌아요. 그러면 제일 간편한 건,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 기관이 제일 많이 판 것들이 있어요. 그 주가들 다 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사서 기다리는 건데, 그 기업들이 부실 기업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흔히 아는 우량 기업이라면 한 번씩 타이밍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올라갈 때 나는 확인하고 사겠다. 그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깔아놓고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소외된 기업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대표적인 게 뭐 사실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소외받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지만 소외받았고,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진짜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로도 나왔지만 셀트리온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소외주입니다. 정말 너무 안 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소외 많이 받고 있는 게 뭐 포스코나 아니면 롯데케미칼 같은 그 경기 민감주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사놓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뭐 어떤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못 하시냐면 내가 사면 바로 다음날 수익 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유 가지고 그렇게 미리 좀 길목을 지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 나는 장세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기업보다는 정말 철저히 소외된 기업 위주로 비중을 단기적으로 늘려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주린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떨어지는 주식은 잘 못 사잖아요. 네, 못 추격 매수는 잘하는데 용감하게.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차라리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과감하게 남이 버릴 때 내가 먼저 들어간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내세요. 왜냐면 1월에 경기민감주 사신 분들이 돈 벌었고 1월에는 경기민감주 빠졌거든요. 안 그렇죠, 좋았어요. 화학주. 네, 되게 안 좋았고 그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갔고 그 당시에는 2, 3월에는 뭐가 안 갔냐면 소비재 기업들이 안 갔어요.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화장품, 뭐 의류 이런 것들 많이 빠졌는데 그때 미리 들어가서 남들 빠지는 거 받으신 분들이 5월에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에는 제일 많이 빠진 섹터가 또 성장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이버, 카카오도 안 좋았고 뭐 셀트리온 안 좋았고 삼성전자, 뭐 LG와 뭐 다 안 좋았는데 지금 또 6월 돼서 보니까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남보다 좀 빨리 좀 남이 던지는 거 있으면 미리 좀 선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네. 너무 추격 매수하지 않으시도록 네. 그냥 오른다 하면 요즘은 순환매 특징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니까 네. 보통. 이미 내가 확인하고 쫓아가는 순간 늦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내 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게 오르면 이게 갑자기 조바심이 나가지고. 네, 맞아요. 이 심리를 이겨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 그런 기업들은요. 설사 악재가 나와도요.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이미 빠져 있어서. 다들 알기 때문에. 근데 올라간 기업일수록요. 악재가 터지면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면세점 업체들이 루이비통이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날 호텔신라가 바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당장 실적에도 영향 안 줘요. 근데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악재라도 이게 투자들의 그걸 자극시켜요. 아, 팔자. 예. 내가 수익을 확보했을 때라도 팔아놓자. 이 심리를 되게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기업일수록 그 기업을 파시란 얘기까지는 아니고 사지는 말자. 좀 기다렸다 사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워낙 뭐라 그럴까요? 주린이 분들이 그러한 어떤 추격 매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손실 보는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자주 이런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작년에 그래서 수익들 많이 내셨거든요. 작년에 추격 매수해도 먹었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 아니 오히려 기다리면 못 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다리셨던 분들이 수익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쭉쭉 뻗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작년처럼 하신 분들은 거의 물려버렸어요. 오히려 기다리신 분들 수익 났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은 이렇게 갔지만 올해는 저도 이게 위로는 간다고는 보는데 작년과 달리 한 번씩 빼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니까 올해는 반드시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꼭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오들 안 움직인다. 바이오가 움직여야 이제 코스닥 좀 움직일 텐데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셀트리온만이 이제 바닥에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사신 분들은 오늘 이제 재미를 보는 건데 예. 오늘 이제 또 쫓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굳이 쫓아가지 마시고 저도 이제 제가 원래 셀트리온 별로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바이오가 다 너무나 소외받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사실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이 바닥에 있을 때 있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이벤트가 발생은 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가 갑자기 어느 날 5% 급등한 적이 있어요. 바닥에서. GM이 공장 재가동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왜 2차 전지가 갔냐면 삼성 SDI 사장님이 미국 시장 진출 검토해보겠다. 이게 이제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게 통하느냐.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섹터는 조그만 군불만 떼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진짜. 근데 미리 오른 기업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요, 다 던져버려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셀트리온은 아침에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임상 3상, 그 레키로나주라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2상이 끝나고 임상 3상 중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유효성도 입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투여를 했을 때 환자가 이제 뭐 입원 일수라든가 이런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됐다 이런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확보가 된 것으로 그 공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임상 3상만 성공하면 결국 이제 완벽한 치료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추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꺾이는 단계에서 그렇죠. 이게 왜냐면 매출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 2월 달에 이게 바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시기가 매출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확진자가 엄청 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루에 옛날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근데 지금은 10,000명도 이제 안 될 정도로 줄어들고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매출에 도움은 되지만 매출의 그 성장 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추격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정말 큰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예. 근데 그 이정표를 만들었고 셀트리온은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바이오시밀러가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되게 어려워요. 이게 바이오 의약품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합성 의약품하고 달라서 공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신약이 아닌데 코로나 치료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도 발을 하나 얹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에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서정진 회장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합병하겠다고. 합병하겠다. 예, 3사 합병해요. 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합병 이슈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하고는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약 쪽에서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우리 그 타미플루 아시죠? 아, 예. 신종플루. 신종플루. 예, 그 MSD라는 그 미국의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임상 중이긴 한데 먹는 경구용 있죠.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을 했는데 일단 아직은 중간평가인데 되게 데이터가 잘 나왔나 봐요. 근데 이게 나오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이걸로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죠. 왜냐면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알약으로. 그렇죠. 예, 타미플루도 하루에 2알 먹고 5일 먹으면 그게 거의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종플루가. 그래서 그때 이제 타미플루가 대박이 났던 건데 약간 이제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임상 중이니까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결국 그것까지 만약에요 경구용 치료제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코로나하고는 이제 이별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이제 왜냐면 드디어 콘택트. 네, 왜냐면 걸려도 아 나는 안 죽겠구나. 그냥 약을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은 뭐 이런 제약 쪽에서 나올 것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